안녕하세요. 솔쿠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정신분석 전문의 김혜남님의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입니다. 정신분석 전문의로 두 아이 엄마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며느리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던 그녀에게 2001년 43살의 나이에 몸이 점점 굳어가는 파킨슨 병 진단을 받게 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역할을 다 잘해내고 싶은 마음에 스스로를 닥달하며 인생을 숙제처럼 살다 보니 정작 누려야 할 삶의 즐거움들을 너무 많이 놓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충격이었던 건 자신이 없음에도 이 세상은 너무나 멀쩡하게 잘 돌아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사람들이 미웠던 그녀가 아픔을 겪으며 삶의 깨달음을 느끼는 순간 책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22년 동안 병마와 싸우며 진료와 강의를 하고 두 아이를 키우고 10권의 책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파킨슨 병을 앓으면서 어떻게 그 일들을 다 할 수 있었느냐고 신기해하지만 그녀는 담담히 말합니다. 더 이상 인생을 숙제처럼 살지 않겠다고. 어차피 사는 거 재미있게 살겠다고 마음 먹으니까 세상이 새롭고 신기하고 감탄할 만한 일들이 참 많았다고. 그래서 몸이 굳어 옆으로 돌아 눕는 것조차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고통스러운 때도 있었지만 고통과 고통 사이에는 덜 아픈 시간이 있고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하루하루를 차곡차곡 살아온 것 뿐이라고. 삶이 힘들고 어렵고 좀 채 나아질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어느 때나 즐길 거리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즐길 거리가 다양한 사람일수록 불가피한 불운과 불행 또한 잘 버틸 수 있다. 그래서 그녀는 앞으로 병이 더 악화되어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더라도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하면서 재미있게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루하루 잘 버텨내고 있지만 가끔은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도 딱 하나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니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재미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럼 본문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파킨슨 병입니다. 2001년 2월 사랑의 전화 복지재단에서 강의가 있던 날 오전에 나는 파킨슨 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순간 쇠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고 눈앞에 세상이 얼어붙었다. 그렇지만 강의를 취소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겨우 강의를 마치고 나와 택시를 타려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파킨슨 병은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하는 뇌 조직의 손상으로 인해 손발이 떨리고 근육이 뻣뻣해지며 몸이 굳고 행동이 느려지고 말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보통 65세 이후 나타나는 노인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 배우 로빈 윌리엄스도 이 병을 앓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43살에 파킨슨 병이라니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게다가 파킨슨병은 우울증과 치매, 편집증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데 나에게 그런 시련이 닥쳤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가끔 끔찍한 사실은 파킨슨병이 아직까지 딱히 치료법이 없고 희귀성 질환으로 분류되며 발병 후 15년 정도가 지나면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가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곧 내 인생이 60세 전에 끝난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내가 불치병 환자가 되어 의사로부터 몇 년 안 남았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남들과 다른 반응을 보일 줄 알았다. 그래도 의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해 현실을 빨리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울고불고 원망한다 해도 병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말이다. 그러나 나는 남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내가 왜 그런 병에 걸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눈앞이 캄캄했고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으며 세상이 너무나 원망스러웠다. 그러는 사이 우울은 더 깊어져 갔고 차라리 이대로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는 그대로인데 단지 달라진 게 있다면 내 미래가 불확실하고 현재가 조금 불편해진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왜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망치고 있는 거지? 당시 나는 피곤하면 오른쪽 다리를 조금 끌고 글씨를 쓰는 게 힘들긴 했지만 환자들을 진료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중간중간 쉬어준다면 별 문제는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왜 오지도 않은 시간을 걱정하느라 침대에 누워 오늘을 망쳐야 하는가? 파킨슨병 치료법이 아직은 없지만 계속해서 연구 중이니 앞으로 개발될 수도 있는 거였다. 그리고 내 뇌에서 도파민 분비 세포가 80% 사라졌지만 그래도 아직 20%는 남아 있었다. 즉, 내 노력, 여하에 따라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일어나 다시 병원에 나가기 시작했다. 환자들을 진료하고 강의를 나가고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상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도파민 작용제는 보통 치료 효과가 3년 가는데 나는 그 약으로 12년을 버텼다. 2013년 그 다음 단계 약인 레보도파를 쓰기까지 말이다. 또한 나는 그 12년 동안 책을 5권 썼으며 진료와 강의도 계속했다. 다행히 치매 현상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고 우울증도 경미한 편이다. 만약 그때 침대에 계속 누워 병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지냈다면 어땠을까?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치매에 걸리고 우울증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나를 상상하며 그 시간을 보냈더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테고 그저 의미 없는 하루하루가 반복되었을 것이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불행이 닥쳐올 때가 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그 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달려있다. 똑같은 12년이라도 그 결과가 확실히 다른 것처럼 말이다. 그것이 내가 2001년 2월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깨달은 삶의 진실이다. (2014년 1월 3일) 아침 출근하려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다.
병이 조금씩 악화되어 그렇게 미뤄왔던 치료제 레보도파를 사용한 지 10개월째였는데 더 이상 환자를 진료하는 건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한 달만 쉬어야 할 것 같다고 양해를 구하고 출근을 포기했다. 첫 아이를 유산하고 어렵게 두 아이를 낳고 키우는 와중에도 결코 포기한 적이 없는 출근을 내려놓은 것이다. 하지만 바람과는 달리 증상은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엔 병원 문을 닫고 체질 개선과 요양을 목적으로 제주도에 내려갔다. 서널리에 있는 조그만 집에서 혼자 머무르며 치료에만 집중했는데 처음에는 진료도 그만두고 공기 좋은 곳으로 내려가서인지 많이 호전되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점점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었다. 레보도파 약효의 지속시간이 3시간밖에 안 돼 하루에 반 정도는 누워서 약 먹을 시간이 되기만을 기다려야 했고 땀이 비오듯 쏟아져 하룻밤에도 옷을 3번 정도 갈아입어야 했다. 게다가 약 기운이 떨어지면 자율신경계가 깨져서 심박동수가 120을 넘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돌아눕기도 힘들고 이불이 무겁게 느껴져서 발로 차내려고 해도 다리가 뻣뻣해 그것도 여의치 않았다. 다리를 1cm 옆으로 옮기는 것조차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다. 누군가 파킨스병을 묘사할 때 온몸을 밧줄로 꽁꽁 묶어놓고는 움직여보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누군가 파킨스병을 묘사할 때 온몸을 밧줄로 꽁꽁 묶어놓고는 움직여보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그 상태를 직접 경험하는 것은 커다란 고통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화장실이었다. 파킨스병 환자들의 경우 소변이 금방 마려워 화장실에 자주 가는데 밤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겨우 눈을 붙였는데 소변이 마려워 잠을 깨고 화장실에 갔다 오면 한두 시간 잠들었다가 다시 화장실에 가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날도 그랬다. 새벽 1시쯤 소변이 마려워 눈을 떴다. 힘겹게 일어선 다음 화장실에 가려고 발을 떼는데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꽈당 넘어질 뻔했다. 분명 내 다리인데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았던 것이다. 화장실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도저히 거기까지 갈 수가 없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화장실 쪽을 바라보며 움직이려다 앞으로 넘어지길 몇 번. 이대로 주저앉아 오줌을 싸버릴까 싶었다. 다 큰 어른이 바지에 오줌을 싸게 될 줄이야. 비참하고 고통스러운데 집에 나 혼자뿐이니 더 막막했다. 그러다 화장실 문을 바라보는 대신 발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발을 한 발짝 천천히 떼었다. 신기하게도 발이 움직여졌다. 발을 쳐다보면서 다시 한 발짝 움직였다.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다 보니 어느새 화장실에 도착해 있었다. 보통 때면 2초 만에 갈 수 있는 화장실을 가는데 5분 넘게 걸리긴 했지만 도착해서 볼일을 봤으니 그러면 된 것 아닌가? 아, 한 발짝이구나. 내가 가려는 먼 곳을 쳐다보며 걷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발을 쳐다보며 일단 한 발짝을 떼는 것. 그것이 시작이며 끝이다.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데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흔히 높은 계단을 오를 때 저 위를 보고 가면 못 올라간다는 말이 있다. 분명 많이 올라왔는데
계단 끝까지 가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사실에 절망하여 주저앉게 되기 때문이다. 주저앉아 언제쯤 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생각하다 아예 올라가기를 포기하게도 된다. 그러나 도저히 못 갈 것 같은 순간에도 발을 쳐다보며 한 발짝 떼는 것은 언제든 가능하다. 그리고 계단 끝을 보며 올라갈 때는 힘들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고 올라가는 일 자체가 고통스러운데 신기하게도 발을 쳐다보고 한 발짝을 떼는 데 집중하면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온 신경이 그저 한 발짝을 내딛는 데만 집중되기 때문이다. 선생님, 한 발짝을 떼는 것은 쉽죠. 그런데 만약에 그 길이 아니면 어떡하죠? 잘못된 길인 줄 모르고 한 발짝 한 발짝 열심히 갔는데 낭떠러지에 도착하면 어떡하냐고요. 어느 환자가 볼멘 소리로 나에게 했던 말이다. 내가 몇 년 동안 진료를 맡았는데 병 때문에 도저히 진료가 불가능해서 다른 의사를 소개해주자 그는 나에게 울면서 전화를 했다. 나도 모른다고 대답했다. 만약에 잘 맞으면 계속 그 의사 선생님과 치료를 진행하면 되고 잘 안 맞으면 다른 치료자를 찾아가면 되죠. 그런데 지금처럼 울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당신의 상태가 더 나빠질 거라는 건 확실해요. 정말 미안하지만 내가 더 이상 당신을 진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이 길이 맞을까, 저 길이 맞을까.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떤 길로 가는 게 맞을지는 모르지만 걸어간 길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나의 몫이다. 배우자를 찾는다고 했을 때 그가 나와 맞을지는 누구도 모르는 것이다. 연애할 때는 괜찮았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배우자를 내 남편 혹은 내 아내로 만들어가는 건 내 몫이다. 물론 선택한 길이 틀릴 수도 있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낭떠러지에 도착할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두려워 한 발짝도 떼지 않으면 영영 아무 데도 가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 어떤 순간에도 삶을 포기하지 말고 용기 내어 일단 한 발짝만 내디뎌 보라. 나는 화장실에 가기까지 5분이 걸렸지만 도착한 순간 해냈다는 기쁨에 환호성을 질렀다. 당신이 누구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한 발짝을 내디딘 순간 알게 될 것이다. 용기 내기를 참 잘했다는 것을. 지금으로부터 47년 전, 바로 위 언니가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슬퍼할 겨를도 없이 한 달 뒤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났고 나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 나는 어떻게든 버텨야 했다. 언젠가 언니는 역사학자가 되고 나는 의사가 되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악착같이 공부해야 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목표했던 의대에 들어갔지만 갑자기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누구보다 나의 입학을 축하해줄 언니는 곁에 없고 나 혼자 덩그러니 남았다는 사실이 나를 못 견디게 만들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나는 언니가 죽고 난 뒤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 슬픔마저 꾹꾹 억누르고 있었는데 대학 진학 후에 그 슬픔이 터져버린 것이었다. 뒤늦은 애도를 하며 시작된 방황은 멈출 줄을 몰랐다.
꿈 많던 언니를 순식간에 데려가 버리는 세상인데 내가 열심히 산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다.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생각에 방황을 거듭하던 어느 날 사촌 오빠가 다가왔다. 해남아, 인생에 최선만 있는 건 아니야.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 있고 차선이 안 되면 차차선도 있는 법이거든. 그래서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게 인생이야. 언니와 꿈꾸던 미래가 닫힌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무수히 많은 길이 있으니 여기서 인생이 끝났다고 단정짓지 말라는 것이었다. 당시 그 의미를 정확하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말은 나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 어쨌든 아직 끝은 아니니까 나는 또다시 살아봐야 하는 것이었다. 어차피 살아야 할 인생이라면 잘 살고 싶었다. 그래서 의대에서 예과와 본과를 거치는 6년 동안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다. 인턴 과정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다. 그러다 보니 나는 당연히 대학병원에 남을 거라고 생각했다. 대학병원에서 전문의를 따고 대학 교수가 되는 미래를 당연하게 꿈꾼 것이다. 그런데 나 대신 다른 사람이 레지던트로 뽑히면서 나는 대학병원을 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동안 뭐든 잘한다는 칭찬만 듣다 보니 내가 잘난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 실망감과 절망감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다. 대학병원 대신 국립정신병원을 선택한 뒤 그곳을 둘러보고 나오는데 툭 하고 눈물이 떨어졌다. 그곳에서 내가 레지던트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나는 대학병원에 있어야 할 사람인데 왜 여기에 있단 말인가? 생각할수록 비참하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하지만 정말 인생은 살아보기 전에는 모르는 것이었다. 국립정신병원에서 레지던트로 3년을 보내면서 생각지 못한 다양한 경험을 했다. 정신치료법으로 약물치료뿐만 아니라 사이코 드라마, 예술치료, 정신분석을 골고루 접하게 된 것이다. 대학병원에 남았다면 결코 해보지 못했을 소중한 경험들이었다. 특히나 그때만 해도 사이코 드라마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 내가 사이코 드라마를 치료법으로 사용한 것이 사람들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나중에는 레지던트들도 지도 감독하는 일을 하며 내가 더 많이 배워갔다. 남에게 가르치는 수준이 되려면 끊임없이 연구 논문들과 각종 사례를 공부해야 했기 때문이다. 대학병원에 남지 못했을 때 나는 또다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해 절망했더랬다. 그런데 차선으로 선택한 국립정신병원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앞으로 정말 하고 싶은 건 뭔지도 알게 되었다. 만약 대학병원에 남았다면 주어진 길에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최선이 아닌 차선의 길에서 더 많은 가능성을 발견했고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패했다고 단정짓는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문이 닫힌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게다가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니 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 사촌 오빠의 말처럼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 있는 법이고 차선이 아니면 차차선이 기다리고 있는 법이니까. 그리고 나처럼 차선의 길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더 큰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다. 정말이지.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게 인생이고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게 인생이다. 이 지구상에는 명령받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동물이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청개구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인간이다. 동화에 나오는 청개구리는 엄마 개구리가 동쪽으로 가라고 하면 서쪽으로 가고 앉으라고 하면 일어선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뭘 하려다가도 누가 시키면 갑자기 하기 싫고 내가 하나 봐라 심술을 부리며 일부러 안 하려고 든다. 어릴 적 책상에 앉았는데 공부하라는 엄마의 말에 안 해 하며 책을 덮어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잘 알 것이다. 누군가 시키면 하기 싫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는데 명령을 받으면 그 주도권을 남에게 빼앗긴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타인이 명령을 내리고 통제를 가하면 그것을 자꾸만 벗어나고 싶어 한다. 봐, 나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사실 자율성은 인간의 중요한 본능적 욕구 중 하나다. 타인의 간섭과 침입을 막고 내 영역을 지켜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 하는 의사표현도 바로 싫어 혹은 안 해다. 갓난아이는 배가 부르면 아무리 입에 우유를 넣어주어도 고개를 돌리고 뱉어버린다. 자고 싶지 않으면 죽어도 자지 않고 조금만 불편하게 안아도 제대로 안으라며 자지러지게 울어댄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과정은 이처럼 뭐든지 제멋대로 하려는 아이를 사회라는 테두리에 맞추어 나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과한 통제를 받으면 자율성에 심각한 손상이 생긴다. 말을 잘 들어야만 칭찬과 사랑을 주는 타인에 대해 극심한 분노와 애정을 동시에 느끼며 그 사이에서 큰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유롭게 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 심지어 학교와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연애하고 결혼 여부도 자유롭게 결정하는 등 원하는 대로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배웠다. 그런데 정말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대부분 부모님이 시키고 학교가 시키고 사회가 시키고 사람들이 좋다는 길을 걸으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괜히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며 두려워할 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안에서는 자꾸만 화가 치솟는다. 남들의 눈 때문에 늘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나 자신이 싫은데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나를 조금이라도 통제하려고 들면 통제 그 자체에 예민해진다.
존중받기는커녕 남들에게 또다시 휘둘리는 느낌이 강하게 들기 때문이다. 특히나 어릴 적 부모의 강한 통제 속에 자란 아이는 어른이 되어 통제하는 것을 유달리 못 견디는 경향을 보인다. 상담 시간에 친정 부모와 시어머니 이야기부터 꺼내는 환자가 있었다. 양반 가문의 며느리로서 겪는 고생담은 기본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우리 시어머니가 라는 말로 시작되었고, 그들에게 받은 상처와 숨막히는 일들을 토로하다 보면 어느새 상담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곤 했다. 시댁과 친정 모두 엄하고 유난스럽기는 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으며 어떻게 살까 싶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그녀를 진짜 걱정했던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었다. 1년 넘게 상담을 하는 내내 그녀의 이야기에는 그녀가 없었다. 늘 그들에게 당하거나 그들과 있으며 겪는 일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신의 이야기인데 당신의 이야기가 없네요. 그들의 이야기밖에는요. 나는 그녀에게 그들의 역사를 읊는 대신 그녀 자신의 역사를 써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들에게 휘둘리고 끌려가는 이야기 말고, 그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이야기 말고, 그 와중에 하나라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주었다. 그녀는 많이 놀라는 눈치였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하고 그들에게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러느라 정작 내팽개치고 버려두었던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다. 그 후 그녀는 진료 시간에 그들의 이야기를 줄여나가기 시작했고, 대신 그 시간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기를 2년, 그녀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조그만 카페를 차렸다는 이야기였다. 물론 친정과 시댁 문제가 풀린 것은 아니었다. 너는 내 딸이고 내 며느리니까 당연히 내 뜻을 따라야 해 라는 그들의 목소리가 줄어든 것도 아니었다. 상황은 변한 게 없었다. 다만 바뀐 것은 그녀의 생각이었다. 그녀가 그들의 역사 대신 자신의 역사를 써나가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자신의 역사를 써나간다는 것, 그것은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는 뜻이다.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나를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해도 그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의미이다. 친정 부모의 횡포와 시부모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애써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적당히 거절할 건 거절하고 들어줄 건 들어주는 것이다. 그들에게 휘둘려 내 소중한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대신 그것을 카페를 운영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 데 투자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통제 소재를 내 안으로 가져올 것. 저 사람이 원하는 것에 내가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하기 싫은 일을 할 때조차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내가 빨리 해주고 넘어가 버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 즉 내가 그 일의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는 것이다. 세상에는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일이 참 많다. 회사에 갈 때 즐겁고 재미있으면 입장료를 낼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입장료를 내는 대신 월급을 받는다. 그 대가로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할 때도 있다. 그런데 가족들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 회사에 다니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 일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일에 질질 끌려다니는 피해자가 되고 만다. 하지만 내가 해주는 거다 라고 마음 먹고 하기 싫은 일을 빨리 해치우면 나머지 시간에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원하는 여행을 갈 수 있고 원하는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에게 맞춰줘야 하는 상황이 되면 누구나 스스로를 비굴하고 초라하게 느낀다. 그런데 그럴 때도 그 사람이 원해서 웃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원만하게 넘기기 위해서 웃어주자 라고 마음 먹어보라. 어떤 상황에서든 주체를 나 자신으로 가져오라는 말이다. 그래서 회식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상사의 농담에 죽어도 웃어주는 짓은 못하겠다는 환자에게도 그렇게 말했다. 까짓거 웃어주면 어때요?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이 인생을 놓고 봤을 때 결코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상사 때문에 화를 내고 상사를 볼 때마다 불편해하고 그에 맞춰주는 사람들에게 분노하는데 당신의 에너지를 다 써버리기엔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나요? 그게 정말로 당신이 원하는 삶은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상사의 농담에 웃어주는 게 쉽지 않은 일임은 충분히 이해한다. 비굴한 느낌을 쉽게 지울 수 없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그렇다고 상사를 탓하고만 있으면 문제가 더 꼬일 뿐이다. 설령 그 사람 때문일지라도 문제의 원인을 확인하는 데 치중하지 말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생각해보라. 그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도 그것을 해결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다. 부모도 가족도 배우자도 해결해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남 탓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사실부터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남의 역사가 아닌 내 역사를 써나갈 수 있고 남의 인생이 아닌 내 인생을 살 수 있다. 하기 싫은 일과 하고 싶은 일, 꼴보기 싫은 사람과 오래도록 같이 하고 싶은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수많은 일들을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조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어른의 삶이 아닐까?